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녀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떠올리면 이런 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구나 싶습니다. 그분과 관련된 오래전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서 아버지와 둘이 참 열심히도 살았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엔 아주 화목한 가족이었죠. 항상 밝고 예쁘게 웃으시는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와 꼭 닮은 제가 있었고, 그런 저희를 보면서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아주 밝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도 햇살이 가득한 것처럼 화창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모두 다 해결될 것처럼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마치 비타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성격 덕에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어머니는 항상 뭘 그렇게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신 반찬, 앞집 아주머니가 주신 과일, 생선가게 사장님의 서비스, 동네 할머니가 키우신 야채들까지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불러다니는 것도 많았던지라 어머니의 하루는 항상 바빴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좋았고 그 웃음을 평생토록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집을 팔아서 사무실이 딸린 작은 공장을 얻어서 시작한 사업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사업이 꽤 잘 되었었고, 그 덕에 넉넉한 가정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셋이 살기에 꽤 큰 주택이었고, 순 저희 집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직원이 아버지 포함해서 5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규모가 큰 공장이 아니니까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지 일이 빨리 끝나고 속도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장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밤도 잠도 없이 일하셨던 분이라 집에 잘 안 들어오실 때도 있었고, 들어오더라도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살았죠. 그래도 누구보다도 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념일도 아닌데 맛있는 과자를 왕창 사주기도 하셨고, 어머니에게 꽃도 자주 선물해 주시고, 제게 인형이나 장난감도 자주 사주시던 다정한 아버지였으니까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새로 산 예쁜 치마와 자켓을 입고 반짝반짝한 구두까지 신고 몸짓만한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말이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저의 이 행복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안에서 뛰어나오시거든요. 주방에 계시나 어디 가셨나 생각하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파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아주 슬프게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생일날 엄청 예쁜 귀걸이와 함께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지만
슬퍼서 우시는 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어머니를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죠. 그 시간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아버지가 집에 있는 일은 아주 드물었거든요. 명절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은 없었죠. 설마 부부싸움을 하셨나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싸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9살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친한 친구도 싸울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니 얼른 제게 달려와서 저를 끌어안고는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심하게 싸우신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도 이쪽으로 오시더니 저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고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여쭤봤죠.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고은아. 밥 많이 먹어. 아무 일도 없어. 어머니는 퉁퉁 부은 눈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의 웃음이 예전만큼 밝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저는 그날 어머니와 아버지가 왜 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아침잠이 다 달아나 버렸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어주니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시는 소리가 쿵쿵 들렸습니다. 그리곤 현관문이 벌컥 열렸고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어딨어? 내 딸 어딨어? 우리 딸 어디 있어?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아유, 이 미련한 것. 어떻게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 이거사. 암이 말이 되냐고, 암이. 시한부가 말이나 되냐고. 나는 너 못 보낸다. 너 절대 못 보내. 내 자식 하늘로 어떻게 먼저 보내. 암이 뭔지 시한부가 뭔지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보낸다는 말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충격받은 제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위암 말기셨습니다.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개월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별할 준비를 해야 한다니. 우리에게 주어진 3개월은 너무나도 짧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밥 먹다가 울고 놀다가 울고 공부하다가 울고 학교에서 울고 진짜 이렇게 우는데도 나올 눈물이 있나 싶게 많이 울었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어머니는 제게 많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는 걸 모두 다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고은아, 잘 봐. 상의는 이렇게 접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아유, 옳지, 잘하네. 이제 옷 접는 건 다 할 수 있겠네. 엄마랑 아빠가 쓰는 옷장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흰색 상자들이 고은이 여름 옷들이야. 아, 여름 옷은
엄마가 꺼내주고 갈 수 있겠다. 아, 그럼 그 상자에 겨울옷 넣어둘게. 겨울 되면 고은이가 직접 꺼내서 정리해야 해.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엄마. 계절 옷의 위치, 빨래된 옷 접는 법, 세탁기 사용하는 법, 쌀 씻는 법, 설거지, 구급량 위치, 집안 방문 열쇠 위치 등등. 어머니는 모든 걸 제게 알려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자신이 떠난 뒤 제가 그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으면 했나 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나가더라도 다 자고 있는 새벽에만 다녀오셨습니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셨겠죠. 가는 시간이 아까우셨겠죠.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너무 부럽고 저도 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결혼하고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는 시간을 붙잡고 할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저희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아주 예쁘고 화사하고 밝은 꽃이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웃음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화사한 얼굴엔 그늘이 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시들어가는 과정을 온전히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셨지만 전 울고불고 떼를 썼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1인 병실에 입원을 하셨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 곁을 24시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말하셨습니다. 여보, 고은이 잘 지켜줘요. 우리 고은이 꼭 좀 잘 지켜줘요. 그 말을 4일을 매일 하시곤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의 곁을 떠나 하늘의 꽃이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 집에 좋은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나쁜 일들만이 저와 아버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버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3개월 동안 회사 일에 소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고 한 달 동안은 아예 회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맨날 울고 술 마시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폭발한 외할머니가 찾아오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딸은 안 키울 거냐며 아버지를 혼내셨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회사를 나몰라라 한 사장이 있는 회사에 있을 직원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났었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려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죠.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다행인 건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게 알려주신 것들이 그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세탁기 돌리고 빨래 접고 밥 해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바쁜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은 쉽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 때문에 빌린 돈에 이자를 못 내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해에 아버지는 사업을 접어야만 하셨습니다. 10살쯤 되니까 사업이 망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곧 아버지가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었죠. 그 사실을 이해함과 동시에 제 생활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예쁜 옷, 반짝이는 신발,
좋은 가방과 학용품들을 새로 사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키가 정말 많이 컸거든요. 1년 사이에 10cm가 컸으니까 엄청 많이 큰 거였죠. 그래서 기존에 입던 옷들이 다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옷을 엄청 많이 사주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옷이 다 작아서 얼마 못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새 옷 사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그냥 쭉쭉 잡아당기면서 늘려서 입고 다녀야 했죠.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옷도 못 사 입는 거지라면서 말이죠. 아버지가 아무데도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만 있게 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울면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이대로 우리 집이 폭삭 망해버리는 건 아닌지 무서웠거든요. 아빠, 우리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뭐? 고나,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빠 사업이 망했고, 우리 집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우리 거지래요. 아버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아버지가 다시 저를 달래셨습니다. 아니야, 고나. 아빠가 일할 만한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아빠가 더 노력할게. 우리 거지 아니니까 걱정 마, 고나. 알겠지? 그리고 정말 아버지는 이틀 뒤부터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니폼이라고 입고 나가시는 잠바가 뭔가 익숙하더라고요. 짙은 회색에 적당히 두툼한 외투에 가슴팍에는 회사 이름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꼭 아버지가 사업하실 때 입고 다니셨던 옷 같았습니다. 아빠, 다시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빠 회사 다시 문 열어요? 아니, 이건 다른 회사 옷이야. 다른 공장. 아빠, 공장으로 일하러 가요? 아빠 이제 공장에서 일해. 자기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다른 사람의 공장에서 일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동안 일을 안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다른 사람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한 선택이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공장의 한 직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셨고, 얼마 뒤에 저희는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대출이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집을 팔게 되었다더라고요. 대출금이 상당했나 봅니다. 집을 팔고 저와 아버지는 그 동네에 있는 빌라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1층이라서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어놓기도 했고 바깥의 소음도 그대로 집에 다 들려서 불편함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가끔 동네 걸어다니다가 예전에 살던 주택을 지나가곤 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와서 대문도 새로운 색으로 칠하고 현관 올라가는 계단에 화분도 줄지어 서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들곤 했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할 수 있는 집안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밥은 기본이요, 반찬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계란 후라이 정도만 했거든요. 그리고 라면 혼자 끓여 먹을 정도였죠. 그런데 라면이 아무리 맛있다지만 맨날 먹으니까 그것도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반찬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묵이랑 간장이랑 볶아서 먹고 어설프지만 달걀말이도 해보고 콩나물이랑 다시다로 국도 끓여 먹고
김치도 볶아 먹곤 했습니다. 빨래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색깔별로 옷도 나눠서 빨고 속옷은 손빨래를 하기도 했죠. 아버지가 교대로 근무를 하시니까 밤에 집에 안 계실 때도 많았고, 낮에는 거의 주무시기 바쁘니까 제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많이 터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옷을 입어야 했고 놀림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밤 10시에는 집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안 지킨 날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을 하다가 깜빡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나 봤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밤에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해서 아버지가 절대 야간 일을 안 하셨거든요. 공장 일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야간에 일이 잡히셔서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엉엉 울고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야간엔 절대 일을 안 잡으셨습니다. 새벽같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안 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침대 구석에서 입을 돌돌 말고 기다리다가 또 잠이 들었고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혼자 학교에 갔고 그날 학교 끝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 혼자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혼자 버스를 타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버스를 내리니 엄청 큰 공장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제가 그 안을 두리번거리니까 한 아저씨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이, 이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누구 찾아? 아, 저희 아빠 김덕배 씨 찾는데요. 뭐? 아이고, 이걸 어째. 반장님, 이리 좀 나와봐요. 에? 덕배 씨 딸이 왔어. 친절하게 미소를 건네던 아저씨가 갑자기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반장님을 찾았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죠. 그런데 그 표정이 약간의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는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반장님이라는 분이 달려 나오셨습니다. 너 덕배 씨 딸이니? 네, 맞아요. 아휴, 이 아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연락 못 받았구나. 얼른 와, 얼른. 병원이라니.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멀쩡하게 집에서 나가신 아버지가 대체 뭐 때문에 병원에 계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반장님이 저를 차에 태우고 10여 분 정도를 달리셨고 도착한 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입원실로 올라가셨죠. 반장님을 따라 들어간 입원실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버지께 와락 안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앓는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떨어져서 자세히 아버지 상태를 살펴보니까 아버지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토끼 눈으로 아버지 손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셨답니다. 일을 마치고 그날 기계 청소를 해야 하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공장에 기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공장에 들어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20대의 젊은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가 기계 청소를 하는데 깜빡하고 기계를 끄지 않았고 실수로 갑자기 기계가 작동이 되면서
남자의 옷이 빨려 들어갔답니다. 남자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가 이를 발견하고 바로 뛰어갔대요. 그리고 그 남자를 구하려다가 그만 아버지가 손을 베이셨답니다. 아버지는 곧장 동료 직원분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셨답니다. 수술 다 끝나고 아침에 입원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저부터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동료분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쇼크까지 오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2개의 손가락을 베이셨는데 손가락이 아예 절단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봉합수술을 했는데 경과를 지켜보다가 수술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땐 아버지가 손가락이 잘렸다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놀랄까봐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우연히 간호사분이 아버지와 대화 나누시는 거 듣다가 알게 되었고 아버지한테 이제 손가락 없는 거냐고 엉엉 울었었네요. 아버지는 꼬박 2주 동안 병원에 계셨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어떻게 살려서 봉합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의 손가락은 그게 안 되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왼손 검지 손가락에 한마디가 없이 사셔야 했고 중지 손가락은 구부릴 수 없는 상태로 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셨죠. 이만하길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야. 그리고 왼손을 다친 것도 운이 좋았어. 오른손을 다쳤어 봐. 아빠 밥도 못 먹었을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은아. 응?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아버지는 다시 공장에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그 남자는 그날의 충격으로 공장을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땐 가끔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그 남자가 참 나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오죽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 군대 다녀와서 사회생활도 처음 해보는 것 같았는데 집이 어려워서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더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손가락도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제가 호강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귀찮게 했습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모르는 문제 여쭤보곤 했었죠.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만 찾아오라고 하실 정도로 참 못살게도 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를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려면 학습지를 사야 하잖아요. 다른 과목은 그렇다 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데 교과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응용 문제 풀려면 학습지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수학 응용 문제 잘만 푸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는 제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숫자를 바꾸거나 그래프를 바꾸거나 배열을 바꿔서 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친구한테 학습지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다 노트에 따라 적어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학습지를 만들어서 푼 거였죠.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머릿속에도 한 번에 잘 들어오고 응용 문제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 영어는 그냥 교과서 전부를 다 외울 정도로 엄청 많이 읽어봤습니다. 단어 카드 만들어서 등하교 하면서 들고 계속 외우면서 다니고 주말에는 영어 교과서 펼쳐놓고 달달달 외우기만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나 싶을 정도네요. 고등학생 때는 저보고 엄청 독하다는 남자애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공부만 했거든요.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18살 때부터는 이 친구랑 놀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꼬박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으셨죠. 고은아, 가고 싶은 학교는 정했니? 네, 정했어요. 그래? 역시 서울대지? 너처럼 똑똑한 애가 서울대 아니면 어딜 가겠어. 그럼 서울 쪽으로 대학을 노려보자. 아니요, 선생님. 저 그냥 가까운 대학교 갈 거예요. 등록금 싼 국립대요. 선생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학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정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교를 가자고요. 서울에 가면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자취를 해야 하는데, 그럼 생활비도 들고 집세도 들고, 무엇보다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 서울대에 간다고 하더라도 죄다 공부 잘하는 애들 뿐인데, 그럼 수석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국립대 들어가서 수석해서 장학금 받고 다니는 게 제 목표였던 거였죠. 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은 아쉽지만 제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제 목표대로 집에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국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석 입학을 했죠.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입학식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먹은 짜장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아버지가 그때 수석이면 꽃도 수석답게 제일이어야 한다고 꽃집에서 제일 큰 꽃다발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그날 난생 처음으로 깐풍기라는 걸 먹어봤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둘이 맥주 한 잔을 먹었는데, 그 처음 먹어보는 맥주의 맛과 깐풍기의 맛, 옆에서 풍기는 꽃향기까지, 남들 눈엔 소박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은 제게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들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결정할 때보다 이때 더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이뤄낸 성과였고, 드디어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충청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사는 것보다 자취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기업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서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시장이 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도 많을 것 같았죠. 서류를 넣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스펙 한 줄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격증 많이 따둔다고 따두었는데 부족했으려나? 엄청 걱정을 했죠. 그러던 드디어 서류 발표 날, 엄청 긴장하면서 컴퓨터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웬걸 서류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죠. 면접 보기 전날, 아버지가 어디서 팩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얼굴에 붙이는 바로 그 팩 말이죠.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가게에서 제일 노다가 잘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팩은 왜요? 아빠 피부 관리하시려고요? 아이고, 이 얼굴 관리해서 어디다 쓴다고. 너 하라고 사왔지.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귀여우셨는지 모릅니다.
많이도 사오셨길래 아버지랑 나란히 누워서 팩도 다 해봤네요. 그렇게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 사실 그때까지 서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서울에 가야 하는 건지 컴퓨터로 얼마나 검색을 해봤는지 모릅니다. 가는 방법 수첩에 꼼꼼하게 다 적어두고 무슨 해외여행 가는 것 마냥 긴장해 있었더랬죠. 특히나 대학교 친구들 하는 말이 서울역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축제 때보다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검색해본 보람에 있게 어찌저찌 충청도를 벗어나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딱 들어섰는데 우와,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서울역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어딜 가는 건지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출구가 어디에 있는 건가 도통 보이는 건 사람들 머리통뿐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헤매다가 드디어 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출구 쪽으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제 어깨를 몸통으로 퍽 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대충 고개를 꾸벅이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어깨가 되게 아팠지만 일단 여길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출구로 발걸음을 옮겼고 드디어 저는 서울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스 정류장을 찾아갔고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돈을 미리 꺼내두려고 가방에서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서울역 도착 직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 안에 있어야 할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 옆에 지갑만한 크기 정도로 가방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찢어진 곳 모양을 보아하니까 누가 일부러 제 가방에 구멍을 내서 지갑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울역에서 부딪혔던 그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오쏘소 돋는데 정말 목 뒤에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지갑 찾는 거에 둘째치고 서두르지 않으면 면접 시간에 늦을 위기였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제 당시에 카드도 안 썼던 제게 통장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했고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이는 가게 다 들어가서 사정 말하고 돈을 빌려야 했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시계방, 음식점, 빵집에 들어가서 여쭤봤는데 세 군데에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기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상할 법도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던 중 버스 정류장 옆에서 김밥을 팔고 있던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시더니 어깨를 톡톡 치셨습니다. 아가씨, 내가 도와줘? 네? 정말요? 그래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아이고, 나쁜 것들이네 진짜. 기다려봐요. 할머니가 허리춤에 있던 가방을 여시더니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을 내미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버스비만 있으면 되는데. 면접 보고 나면 밥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고. 할머니는 파시던 김밥 한 줄까지 제게 내미셨습니다. 사실 소매치기 당한 게 너무 무섭고 억울하고 서러웠는데 면접이 먼저였으니까 제 감정을 꾹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밥 받는 순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버스가 올 때까지 저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버스에 올라탔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비를 빌리면서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결국 면접 시간에 늦고 말았고 면접장 문턱도 못 들어간 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 회사 앞에서 할머니가 주신 김밥을 먹으면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김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 저는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죠. 소매치기 당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지갑을 꼭 좀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그 지갑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된 지갑이었거든요. 저 4학년 들어갈 때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선물해 주신 지갑이었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넣어주시면서 이래야 돈이 잘 들어오는 거라고 하셨죠. 그 10,000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않고 아끼고 또 아낀 돈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어린 시절에 찍었던 가족 사진도 있었고요. 그 사진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갑을 잃어버린 거였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경찰관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전화를 빌려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아버지가 공장 반장님께 차를 빌려서 곧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제게 돈을 빌려주신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10,000원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그 근처의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사서 드렸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눈물이 쏟아졌죠. 한바탕 그렇게 울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이 악물고 서울행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회사들의 서류를 넣었죠. 꼭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런 일 겪고 나니까 오히려 더 욕심이 생겨서 면접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전화 한 통이 와서 받아보니까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찾았다고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면접 때문에 서울에 가야 했어서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죠. 물론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요.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지갑을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이 자수를 했다는 거였죠. 자수요? 소매치기범이요? 네, 이 지갑 말고도 더 있더라고요. 지갑 다 들고 오더니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조사받고 아마 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범인이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는 몰라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도 다 그대로 있더군요. 그런데 처음 보는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쳐서 읽어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 종이 안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 김재욱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큰 은혜를 입고 그 이후 형님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충격으로 공장을 나와서 한동안 바깥 일을 못하고 살다가 아프신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모아둔 돈을 다 털어 어머니 입원비조차 없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갑을 열어서 보는 순간 형님의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이 지갑 따님분의 지갑인 것 같은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자수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 벌 마땅히 받고 출소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더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버지도 편지 내용을 읽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편지를 대체 누가 쓴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랑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기계에 끌려 들어갔던 사람 목숨을 구해주시다가 손을 다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손가락 없이 사셔야 했고요. 바로 그 사람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다시 경찰서에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읽고도 이게 대체 무슨 우연인가 의심스러워서 진짜 자수를 한 게 맞냐, 범인 이름이 김재욱이냐니까 이름까지는 못 알려주는데 자수가 분명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혹시 그 범인을 선처해 줄 수는 없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제 지갑만 손을 댄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마음속에 남는 걸림돌 하나 없이 모든 죄를 뉘우치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저는 참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지갑이 돌아온 건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도요. 아버지는 그분이 출소 후 꼭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때 그분이 제 또래 정도였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어렸는지 아니까 그냥 꼭 안아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충청도에 남으셨죠. 언젠가는 꼭 내 집 마련을 해서 아버지를 모시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열심히 일을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하던 큰 프로젝트 하나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었거든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랜만에 같이 TV 보며 깔깔 웃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날을 이틀 앞둔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생전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던 사람이 없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하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어줬는데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야, 얼른 들어와, 얼른. 대체 누가 오신 건가 자세를 고쳐 앉고 고개를 내밀어 봤는데 아버지가 한 남자 한 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남자는 죄라도 지은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는 긴장한 듯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혹시 내가 모르는 친척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아버지와 저를 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왜 일어나? 얼른 일어나. 정말 죄송합니다. 2년 전에 지갑 훔친 일, 그리고 형님 손에 대한 일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구해줬던 그 젊은이이자 제 지갑을 훔쳐갔다가 자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저랑 아버지가 괜찮다고 한 10번쯤을 말하고 나서야 그분은 고개를 드셨습니다.
형을 살고 출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갑에 남겨두었던 편지의 내용처럼 사과하러 찾아왔던 거고요. 제 주민등록증에 있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자네의 그 양심이 움직인 거지. 반성했으니 되었네. 그만큼 더 잘 살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분을 꼭 안아주었고 그 남자분은 참고 있던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를 털어서 찌개를 하나 끓이고 생선도 굽고 밥도 새로 지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정을 알게 듣게 되었죠.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아프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10여 년을 지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원에 계속 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계속 힘든 가정 환경이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친척들 집에서 얹혀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19살 때 밥 먹듯이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고 정신 차렸다면서 그분과 어머니를 데리고 작은 월세방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공장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공장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계에 빨려 들어갈 뻔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나가지도 못했다더군요. 그러다 어머니 병세가 심각해졌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살길 10여 년이 흘렀는데 정신 차린 줄 알았던 아버지는 계속해서 노름을 하며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었고 보다 못한 그 남자분이 소매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노름을 하려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생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돌아가시고 나서 아셨대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조금 남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되더군요. 힘든 시절은 이제 다 보내주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그 이후 저희 아버지에게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뒤 듣게 된 소식은 장사에서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죄 지은 만큼 착한 일 몇 배는 더 많이 할 거라며 고아원과 보육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아주 꾸준히 말이죠. 아주 멋지고 대단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전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게 되었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은행 돈이지만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아버지까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중입니다. 남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음이 널리 퍼져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서 제가 더 뿌듯하고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그렇네요. 저도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애들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